뉴스가 나가는 사이에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추경 뉴스를 두 개를 보셨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영화 곡성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죠. 무엇이 중한디? 자, 요즘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추경안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한테 신신당부를 하면서 통과를 요청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숫자가 부족합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의 SOS를 쳐서 겨우겨우 의원 숫자를 맞춰서 법안 처리를, 추경안 처리를 한 거죠. 자, 백성훈 변호사. 네. 26명, 지금 민주당 의원이 120명입니다. 네, 그렇죠. 그중에서 26명이 빠졌으면 비율이 꽤 크거든요. 꽤 크죠. 이분들 하나하나 짚어 다 네. 그 시간에 어디 있었던 겁니까? 일단 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최순실의 해외 재산을 추적한다고 뭐 독일 기타 이런 등지를 그건 좀 이해가 되는 다니고 계시고요. 김창현 의원 같은 경우는 한일 의원 연맹 회장 행사에 참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해외 세미나 아니면 뭐 의회 국제 교류 뭐 이런 세미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추경안의 중요성이나 이게 45일 만에 통과가 됐죠. 네. 또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물론 홍준표 대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거기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당부를 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의원들께서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도 하루 미루면 다 와서 해주기로 했으니 별 문제 없겠지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좀 오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개인 일정 기타라고 나오는데 그 부분 뭐 정확하게 의원들이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실 해외에 가 있어서 못 들어왔다까지 이해를 한다고 해도 개인 일정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이 추경안 처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또 이게 추경안이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으로 뭐 정족수 미달로 안 될 뻔했잖아요. 그런 사정을 고려할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 일정은 토요일이라서 휴무를 철저히 챙기신 건가요? 뭐 선진국답긴 하지만 뭐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솔직히 개인 일정이나 세미나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미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게 의원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이걸 어떤가요? 전혀 못 미루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영식 전 의원이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좀 하면 이거는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그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유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 해외에 갔던 경우, 또 하나는 뭐 예컨대 지역구 뭐 활동을 뭐 행사를 참여하는 경우, 아니면 뭐 개인적인 일이 있죠. 이런 것 모두 다 갖는 공통점은 뭐냐?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본회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암묵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 심적으로 청와대가 지금 뭐 상당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뭐 우리까지 뭐 그것을 같이 힘을 보탤 필요가 있겠냐. 내지는 뭐 청와대가 잘 나간다고 해서 나한테 뭐 돌아올 게 있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그것은 실제 여당에 있어서 전선의 상당한 균열의 어떤 그 시작되는 조짐이다.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추스리지 않으면 제 경험으로는 여당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곤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명진 의원께서는 호되게 비판해 주시고 뭔가 곤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까지 해주셨는데, 자, 그런 사이에 오영식 전 의원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뭐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아마 교통이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좀 늦게 도착하셨는데 이런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 전에 한국당을 뺀 여야 3당만으로도 의결 정족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상 한국당 의원들 30여 명이 없었으면은 이거는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통과가 안 되고. 자, 1차 시도에서도 정족수 미달했고 2차 시도 겨우 가까스로 한국당 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통과된 셈이 됐는데 여당 책임 명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그동안 어려운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역점을 뒀던 이번 추경안을 오랜 시간 동안 인내를 가지고 뒤늦게라도 이렇게 처리된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추경안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예.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이거는 비판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지금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모습인데요. 예. 물론 불가피한 공적인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거나 해외로 출장을 간 분도 있겠습니다만 27분이 불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을 명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명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금 뭐 청와대와 집권 여당 간의 어떤 인식 차이다. 예, 잠깐만요. 의원입니다. 예, 잠깐만요. 노동 그럼 문제와 청와대에서 노동 지금 인선 정책에 발표가 대한 있습니다.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탁월하며 검증된 정무 역량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노사, 민정,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축소 등 노동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선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삼선이고요. 금융노조 출신이죠. 아마 노동에 대한 이해폭이 높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인선됐습니다. 자, 오영식 의원님 계속 이어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본회의장 처리 과정에서 27명이 불참하고 의결 정족수 미결로 인해서 추경안 처리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만들어진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 비판마다 마땅하고 또 당 차원에서도 국민께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퇴장하는 그렇죠. 것이 한 번도 아니라 퇴장을 했어요. 예, 원래는 본회의에 참여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겠다고 또 했는데 그 약속을 또 어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든 추경에 대해서 여야 3당이 합의를 하고 자유한국당까지 반대를 했지만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일단 반대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을 해서 또 그러한 상황적 요인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동안 45일 이상 시간 걸려서 어렵게 처리된 추경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자세는 국민들께 따끔하게 혼쭐이 나야 되고 또 깊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요. 저는 국회를 제가 2번 해봤고 그 전에도 지켜본 바에 하면 야당 의원들한테 지금 의결 정족수를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왜 안 해줬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저는 진짜 어떻게 좀 못 봤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번의 경우에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의결 정족수 채워주기 위해서 들어온 거 자체가 참 대단하다. 정말로 협치의 시대를 야당에서 여는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 역사 이래 야당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워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좀 협치겠는데 이건 백성훈 변호사한테 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사실 뭐 본의 아니게 상황이 묘하게 되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만큼 의회 정당 간의 협치의 중요성이 아주 절박하다는 걸 이번 상황이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정수행 지지도 지금 좀 떨어진다 그래도 70%대를 유지하고 굉장히 있고요. 높은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정책은 전부 다 실현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뭐 지금 아시는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제 집권 여당의 의석수가 120석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반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손을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국정과제 100개 나온 거에서도 입법이 필요한 게 그중에 91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앞으로 3년 후에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3년 동안은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도 다른 정권에서 계속 그냥 쉽게 처리됐던 게 45일이나 끌었던 것도 역시 지금 뭐 집권 여당이 과반이 안 되는 문제가 굉장히 컸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여와 야의 반목과 대립이 아니라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고 달래고 끌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증세 문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줬기 그러니까 야당이 때문에 협조면 의결 정족수도 채우기가 만만치 그렇죠. 않다는 걸 의결 보여줬어요. 정족수도 채우기 힘든 상황이 되니 앞으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번에 이제 추미애 대표의 국민의당에 대한 발언 같은 게 물론 그런 얘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겠지만 야당의 협치를 깨는 상황을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만든 거나 마찬가지 예, 상황이 예.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코너의 주제를 무엇이 중한디라고 제가 아까 소개했었는데 이 내용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충북도 의원들의 외유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설치류, 국민은 설치류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학철 의원이 어제 뒤늦게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저희 국민들께 그 상처가 되는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회 현상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것인데 해당 기자가 그 레밍이란 단어를 몰라서 저한테 의도됐던 의도되지 않았던 일종의 그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좀 편집이 된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우리 도의 관련 부서 또 언론 또 뭐 주민들 통해서 그 피해 상황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한 그런 위원회로서 더 거듭나기 위해서 이번 연수를 함께 하고자라고 하는 마음이 다들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학철 의원의 발언 모습 보셨는데 차명진 의원님, 뭐 요약을 하자면 수혜 사항을 미리 알기 어려웠었다. 그래서 연수를 떠난 것이다. 그리고 설치류 반언은 뭔가 좀 교묘하게 편집됐다. 좀 억울하다. 전반적으로 잘 몰랐고 억울하다라는 내용으로 요약됐을 것 같아요. 공감하십니까? 두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데요. 이제 수혜 상황에 외국으로 떠나서 수혜 상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 점. 그거는 뭐 조금 아까 얘기했던 뭐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본회의에 참석 안 한 거나 뭐 똑같죠. 혹시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저 어떤 상황이든지 아마 도의원급 정도 되면은 예. 외부 공간에서 급박하게 의지만 있으면 예, 급박하게 이제 국내로 올 수 있는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 미국에 그 갔다가 당시 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고 예. 급거 귀국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표가 쉽게 구해지던가요? 하루, 그러니까 12시간 만에 이제 구해서 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속한 정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또 전 대통령이신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치가 충분히 취해졌는데 못 온 점이 하나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국민을 레밍에 비유했다. 이거는 있죠. 이렇습니다.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 1번. 자기를 표를 뽑아준 국민을 어떤 식으로 재단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뭐 그런 자유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있겠지만 저렇게 하려면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왜 그 금기를 넘어섰나?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쉽게 아마 의원을 된 것 같아요. 쉽게 아마 그 공천 받으면 자동으로 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 저렇게 아주 쉽게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치를 다시 하기 위해서 본인 수도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자유한국당은 외유 논란에 휩쓰인 4명 중에 3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3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제명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진행 중인데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소속 의원이 한 명 있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 참작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 있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이 뽑아주신 그런 도의원으로서의 또 뭐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복귀를 해서 또 현장에서 우리 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정상도 참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영식 전 의원님. 문제가 된 의원이 충북도 의원이 4명입니다. 그중에 3명이 자유한국당 소속. 자유한국당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들어갔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조금 뭔가 기다리는 듯한 그리고 정상 참작 뭐 하는 걸 좀 봐서라고 해서 약간 미온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든 이번에 이렇게 큰 수해로 충북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의원들의 부적절한 네. 이런 잘못된 처사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차명진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문제가 되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최병윤 의원 같은 경우에 급히 서둘러서 귀국을 하고 그렇죠. 먼저 귀국을 했습니다. 사죄하고 또 수해 현장에서 함께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정상 참작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것을 당대표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썩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꼭 무슨 그 저희한국당 쪽과의 형평의 문제나 뭐 이러한 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절차상으로 충북도당의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10분 지금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두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TK, 대구 경북이죠. 이 TK를 놓고 아웅다웅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무튼 바른정당 지도부가 최근입니다. 지난 19일 대구 번화가에 등장을 했는데 분위기는 별로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런 토론하자 해놓고 왜 도망가? 사파들한테 선거까지 다시 좋냐?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구에 믿을 수 있는 미래 정치인 우리 대통령 후보 또 선거고 하시는 분 뭐라 하시고 있어요 지금? 날 더운데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대단합니다. 예. 여러분 유승민이 배신자입니까? 누가 배신자입니까? 국민 뜻과 다르게 간 사람이 배신자죠? 지금 낡은 보수는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자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는 모두 다 죽습니다. 빨리 나오셔서 우리 바른정당이라는 구조선에 올라타십시오. 저희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른바 배신자론에 바른정당이 휘달리고 있다는 건데 이에 맞서 이해운 대표는 구조선론을 주장하고 있군요. 자, 차명희 전 의원님. TK, 대구 경북에서 바른정당의 존재는 배신자입니까? 구조선입니까? 바른정당은요, 구멍난 구조선이죠. 구조선이긴 한데 구멍이 났습니까? 예. 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보잖아요. 왜? 배가 이제 막 난파선이 어려운 처지인데 먼저 구명보트를 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구명보트가 불량 구명보트였던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많이 착각하는 게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보수는 있죠. 진보하고 달리 함적 이성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성에 의해서 어떤 그 사회의 원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보수의 원래 연원은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생활과 경험에서 어떤 이 출발하는 그런 이즘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따라서
어떤 기존의 것에 대해서 바꾸더라도 그것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자신들과 같은 정치를 했던 특정인에 대해서 그렇게 표리를 부동하게 쉽게 관계를 바꾸는 것, 쉽게 하면 의리를 접하는 것을 보수는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성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를 좀 잘못했다 해가지고 관계를 끊는 것, 그것이 보수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아프고 가슴 아픈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끊임없이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수의 분열을 원하는 외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거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뭐 그거 알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컨대 현재 그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감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문제를 계속 자기들이 나서서 거론합니다. 그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보수의 분열을 원하는 다른 사람들, 바깥의 사람들에서 이용당하는 거다. 굳이 뭐 그런 거 얘기할 거 있겠습니까? 예. 지금 TK에서 아까 바른정당의 모습이 어떤가 이제 평가를 내는데 구조선이긴 하지만 구멍이 나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자, 백성우 변호사. 이런 바른정당이 TK에서 받는 여러 가지 논란의 모습을 보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역시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선 대구 경북 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당에서 만들어서 TK에 뭔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인이 즐겨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TK는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어떻게 뭐 일갈일까요? 이건 뭐 혹평일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을 배신자의 프레임에 넣어놔야 어찌 보면 보수의 중심인 TK에서 자유한국당의 입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구 경북을 지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바른정당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면 이 페이스북 얘기 중에 제일 저는 의미심장한 건 선장 등 뒤에 칼을 꽂고 자기들끼리 구명정 타고 배를 탈출했다. 선장이 누굴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못하는 그 과정이 탄핵은 문제가 많았다라는 걸 지금 어쨌건 뭐 혁신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보수의 가장 큰 가치는 법치주의 확립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에서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을 했고요. 그 전에 국회에서도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서 넘어와서 결국 이제 탄핵이 된 거지 않습니까?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일부 보수층 중에서도 당시에 이제 태극기 집회에 많이 참석을 하셨던 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호소력을 가질 수 있고 그의 지지는 굳건하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 보수가 등을 돌려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결국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중간에 있는 원래 항상 우리 선거할 때 보면 보수와 진보가 5대5가 아니라 보수가 약간 더 많았어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인지 뭐 이 보수가 표가 갈릴 일이나 뭐가 있지 않으면 웬만하면 보수 쪽이 좀 유리한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지금 어쨌건 지금 집권당의 지지율이 높고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율 합쳐도 거기에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수가 다시 태어나서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고 보수가 다시 중도층까지 확산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직도 TK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꾸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영식 전 의원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뭐 TK를 놓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다투고 있다지만 두 정당의 지지율을 합하면 3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TK, 보수의 텃밭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최근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0%를 웃돌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약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TK의 민심을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보수층의 분열로 소위 말하는 보수층이 관망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TK 지역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층과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민심이 많이 흐트러진 상태의 과도적인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집권 여당이나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선전 등으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뒤바뀐 흐름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보이고 그쪽 있습니다. 지역에서 30% 정도 찍는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사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하나는 뭐 배신자, 뭐 구조선 이러한 논란인데 예. 이게 뭐에 대한 그 배신자고 뭐에 대한 구조선이냐. 예, 예. 뭐 선장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에 대한 구조선이다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거기에 국민이 없어요. 예. 과연 누구를 위한 구조선이 되냐. 자기네들을 위한 구조선은 국민들은 관심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라고 했을 때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와 정신이 뭔가를 이번 기회에 재정립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의 다시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게 앞서 백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주의일 수 있고 자유의 가치일 수 있고 이런 몇 가지를 현대사회의 변화들 속에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비전으로 제시하는 노력 그리고 이러한 자기네들끼리의 서로 갈라치기의 이러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국민을 진심으로 위한 새로운 보수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끝으로 이게 구멍난 구조선이냐 아니냐 이거의 최종적인 결론은 바른정당 본인들 자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어떤 가치나 비전을 가지고 TK 지역을 중심으로 보수층에 바른정당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평가를 받게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식 전 의원 말씀을 드리니까 TK의 민심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렇게 오만하게 주장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증세가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듯합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선 전에는 3단계, 그러니까 어떤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증세 절차를 하겠다라고 좀 먼 계획을 내는데 최근 들어 보면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자, 백 변호사. 네.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 얼마 전에 100대 국정과제를 이건 뭐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한 건데 이 과제 당시 발표해서 돈이 많이 들지만 재원 조달 부분에서 증세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아주 빠르게 증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총 소요 예산이 한 178조 정도가 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항상 이제 궁금한 게 그럼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네, 돈은 어디서? 이거 다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럼 무슨 돈으로 하지?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든 뭐 세입 세출 구조에서 세출 부분을 이제 돈이 나가는 부분을 잘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모든 정권에서 그렇게 했죠. 근데 모든 정권에서 그걸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솔직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돈 많은 정책을 어떻게 다 실현할래? 라는 비난들이 좀 쏟아지니까 그러면 이걸 증세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먼저 얘기하기는 좀 굉장히 난감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먼저 소위 총대를 매는 듯한 형태로 이제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부터 하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증세하자면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지하자면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증세하자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그렇죠. 없습니다. 돈 내라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조세 저항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조세 저항을 가장 줄이려면 특정한 타겟층만 조세를 더 부과를 하면 전체 국민들에 대한 조세 저항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이제 소위 연 매출이 2천억 원 이상 되는 대기업, 그러니까 원래 200억 이상이면 대기업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연 매출 2천억이 넘는 그런 대기업에만 법인세를 인상하고 그리고 고소득자 중에서도 연소득 5억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소득세 구간을 40에 40으로 넘긴다. 그러니까 40에 42%로 올린다라고 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라는 방침을 결정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국민적인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총대를 맨 것으로 보이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세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 호소를 하는 겁니다. 네, 차명진 의원님. 추미애 전 대표의 증세 발언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아주 대상을 누구누구라고 아주 정확하게 찝은 건데 이 정도면은 청와대에선 처음에 증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이거 필요하다. 그리고 이후에 정부가 움직이면서 요거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불과 며칠 사이에 쫙 진행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확실히 지금 백 변호사가 잠깐 얘기했듯이 청와대와 여당이 뭔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긴 합니다. 우리 오영식 의원 좀 기분 나쁘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는 다른 거 좀 인사나 정책은 잘 준비 안 되고 소위 말하면 여론을 이렇게 그 좌지우지하는 홍보 전략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 소위 증세 논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크가지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소위 말하면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내세운 추가로 필요한 178조 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처음에 제기됐습니다. 이게 1년에 그럼 40조 원인데 현재의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은 1년에 한 10조 원 정도는 더 거칠 수 있는데 40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여당과 그리고 청와대가 입을 맞춘 듯이 어떤 증세 논쟁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위 말하는 핀셋 증세 한 6조 정도 추가가 예상되는 것으로서는 1년에 40조를 충당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덮여버렸어요. 6조 더 걷는 거로.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78조 추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렇다. 그러면 핀셋 증세 문제를 놓고 볼 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암묵적으로 마치 부자에 대한 어떤 그 징벌적 증세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컨대 소득 구간을 1억 5천 이상을 전부 다 동일시 하던 것 가지고는 안 되고 5억 이상을 좀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법인세 순이익 구간도 200억 이상을 하던 거를 좀 더 2천억 이상을 구분하는 걸 필요하겠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할 때는 좀 징벌적 의미로 하지 말고 볼 때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사실은 재벌 등에게 우리가 주은 조세를 많이 걷었어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 그렇죠. 그게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 전에도 다 걷었습니다. 준조세. 그래서 이 준조세를 앞으로는 걷지 않겠다. 그런 걸 없애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재벌이 이 사회에서 얻는 만큼 좀 지불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사실은 과정의 문제입니다. 오영식 전 의원께는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증세 얘기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사실은 내각의 경제사령탑은 경제부총리거든요. 그럼 김동연 경제부총리인데 이 김 부총리는 사실 증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최근 며칠간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뜻과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청와대가 주도하는 증세 부분에 여당이 주도하는 증세 부분에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쩌고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약간 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뭐 그렇게 또 지적하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죠. 앞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증세를 포함한 문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책, 인사 그리고 경제 관련된 부분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실 정권 여기는 아까 뭐 준비는 안 되고 여론 관리만 준비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 국정 홍보 그리고 여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은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까지 제가 어쩔 수는 없지만 달리 말하면 국민과의 소통이 그만큼 뛰어난 정부로 소통의 새 정부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또 모습의 일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후보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 본인께서 그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또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증세에 대해서도 이미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표현을 했다고는 하는데 특히 지난 20일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재원, 소요 예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당청 간에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100대 과제가 나갔는데 나가서 국민 여론을 보니 과연 이거 어떻게 실현할 거냐. 또 예전 정권처럼 예. 그냥 이렇게 공약 던졌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겠다는 취지에서 결국은 재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지금 밝혀야 되겠다라는 정무적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그 바로 후속으로 이루어진 국가재정전략회의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전에는 조금 시간을 갖고 하나씩 접근할까 했는데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니 이참에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를 국민께 명확히 해드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고 좀 더 분명한 입장이 필요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판단의 과정에서는 김동연 부총리와 같은 이제 관료 출신 분들의 어떤 속도나 감하고 예. 또 당청 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이러한 재원 확보를 위한 그 세출을 개선한다던가 탈루 세금 이러한 거를 통해서 확보하는 거, 자연 증가분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은 불가피하게 증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 정부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방향이 그러한 고소득자, 좀 여유 있고 수입이 많은 분들이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세금을 좀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이나 재원 확보에서 적절하다는 것이지 지금 정부나 여당이 이야기하는 게 어떠한 고소득자나 초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지금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용식 전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청와대나 정부에서 했던 설명보다 훨씬 더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호소력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명희 전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려되는 게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핀셋 증세해서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추가로 6조 더 걷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178조를 채울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다가 현재처럼 덜컥수로 그렇게 증세해서 예컨대 대기업들이 쉽게 빠져나가고 실제 전반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경제 전체 구조에서 소위 말하면 이 초기 버튼이 제대로 잘 안 눌러져서 경기가 침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쟤는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게 아니라 원전 논의도 보면 그렇고 이번에 또 이거 증세 논의도 그렇고 면밀한 검토 속에서 해야지 그걸 저렇게 덜컥수로 하면은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얘기하듯이 그래 초고득자 추가 증세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런 식으로 바로 하루 전까지는 증세 안 한다고 논의하다가 하루 전까지는 증세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174쪽에 보면은 증세한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다가 저렇게 덜컥수로 얘기해서 저런 식으로 저걸 공론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덜컥수라는 차명희 전의 지적이 해명 기회 드릴게요. 덜컥 제가 가슴이 출렁했습니다. 덜컥수가 근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명진 전 의원님께서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그리고 청와대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오랫동안 검토를 사실은 해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인세도 실효세율을 올리고 최종적으로 명목세율을 올린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실효세율은 그 비과세 감면의 문제도 있고 또 앞서 우리 차명진 전 의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정권이 준조세 성격의 이런 돈들을 안 걷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대기업의 내지는 이러한 초고소득자들의 기준들에 대해서도 2천억 이게 아니라 500억, 300억 이런 검토들을 하다가 2천억으로 완화시킨 거고요. 그리고 초고소득자들 문제도 원래 3억 이상으로 낮추는 거를 당 내부에서나 청와대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5억으로 완화해서 제시를 한 거지 이게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점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이 증세 문제는 사실 세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국회 논의상이 남아있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소시효의 함정이다 이렇게 제목을 저희가 달아봤는데
성폭행을 당한 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대구 여대생 사건. 용의자를 15년 만에, 무려 15년 만에 잡았는데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은데, 그럼 백 변호사. 네. 어떤 내용인지 핵심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199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98년 10월 17일 새벽 5시경에요. 네. 이제 그 대구 외곽에 있는 구미고속도로 쪽에서 32톤 덤프 트럭에 어떤 여대생이 치여서 사망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은 이거는 단순 교통사고다. 그러니까 치여 죽어서 네, 사망을 했으니까. 교통사고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니까 교통사고로 예. 그냥 처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가족들이 현장을 보고 확인하니까 이상한 게 많은 거예요. 예. 시신에 속옷도 입혀 있지 않았고. 사망사고인데 속옷이요? 네, 그 새벽 5시 이상하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그게 아니라 다른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이후에 유기돼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런데 그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럼 교통사고로 처리가 된 겁니까? 네, 그렇죠. 교통사고로 그냥 처리가 됐었는데 그 뒤로 이 유가족들이 엄청나게 이제 진정을 많이 했어요. 예. 100여 차례 이상 진정을 했는데. 뭐 이상하니까. 네, 그렇죠.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 우리 딸이 정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어찌 보면 묵살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있죠. 근데 굉장히 뜬금없이 2013년 9월에 이 사건의 범인이 검거됐다고 검찰이 발표합니다. 스리랑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스리랑카인이 2011년도에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국에서 성매매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거기에 있었던 DNA하고 그 당시 발견된 속옷의 DNA가 같다. 근데 그 당시에 계속 묵살했는데 속옷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여튼 DNA가 같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는데 결국 이제 1심, 2심 대법원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왜 그런 거죠? 공소시효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원래 그 특수강간죄, 그러니까 뭐 흉기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강간을 한 경우 특수강간죄 같은 경우 이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책임을 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망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데 특수강간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공소시효 10년이면 1998년 사건이면 2008년이면 공소시효가 완료하죠. 공소시효가 끝났죠.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든 공소시효의 틀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죄명을 강도강간죄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냥 강간이 아니라 강도를 추가를 한 거네요. 네, 강도강간죄가 되려면 무언가를 뺏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강도강간죄로 바꾸면서 강도강간죄는 공소시효 15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기소만 하면 얘기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요 스리랑카인 일당이 이 피해자의 학생증하고 뭐 책 같은 걸 훔쳤다 이런 얘기들이 전원들이 있었어요. 그 증언을 바탕으로 그걸 강도로. 네, 그걸 강도로 이제 그거를 강제로 뺏으면서 성폭행을 했다는 걸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은 증거가 없다. 결국은 나머지 부분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럼 성폭행은 사실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DNA가 일치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범인으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 부분은 확인이 됐죠. 그런데 공소시효가 그건 10년이 지났으니까 처벌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네. 공소시효가 그럼 강간죄는 10년. 그럼 이 스리랑카에는 결국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한국을 떠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에 있었던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부분, 그 부분만 처벌을 받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이 피해자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초동 수사의 미비를 일단 가장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기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부분을 인정하기 굉장히 증거가 부족했으나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여성이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법적 책임을 지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공소시효가 완료돼 있는 사건을 무리하게 좀 한 측면이 있지만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 15년 전이나 지난 사건에 대한 증거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나온 게 우리나라 공소시효가 너무 무르다. 사실 이 스리랑카인이 본국에서 처벌받으면 본국에서는 이 강간 사건이 20년이라고 그래. 그럼 충분히 수사할 기가 있는데 우리는 10년이 다 지나버린 거 아닙니까? 오영식 전 의원님은 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이 공소시효 문제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이 사건은 정말로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억울한 사건이죠. 우선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초동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를 봤을 때 설상 그 당시 범인 체포에 실패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예를 보거나 추세를 봤을 때 지금 공소시효는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